기벽의 소년. 서당을 파한 후 응이와 정우는 같은 길을 걸었다. 그들은 언제나 그렇게 단둘이서만 걷게 되는 것이다. 그들이 자기의 집을 향해 걸어가는 방향이 같기 때문이었다. 용이의 집은 은율의 읍내지만 정우는 골목이 끝나는 데서 오른편으로 꺾어 한 20리는 더 걸어야 한다. 그는 은율에서도 서편으로 바닷가를 향해 더 걸어야 했던 것이다. 용이는 양반 집안이었고 정우는 평민이었다. 그러나 용인애와 정우네는 상당히 가깝게 지내고 있었다. 무슨 두종관계는 아니었으나 정우네가 용인애에 기대어 살고 있었다. 용인애 아버지는 황해도가 또르르한 양반이었으나 정우네 아버지는 농사와 고기잡이를 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형편이었다. 정우야, 오늘은 어떨까? 글쎄요, 무슨 분부든지 내려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용이는 나이가 정우보다 어렸으나 기골이 장대했다. 그럼 가자꾸나. 근 두어 달이 된 것만 같아. 그러죠 뭐. 그들은 헤어져야 할 지점에서 헤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더욱 다정해지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바닷가 방향으로 몸을 틀었으나 정우네가 살고 있는 금산리 쪽이 아니라 조금 더 북쪽 방향인 협도봉을 향해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들은 한식경은 걸었다. 어둠 속에 짙은 산형이 드리워져 어디가 어딘지 분간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정우는 용케도 길을 잘 찾아 걸었다. 드디어 협도봉 아래 어느 깊은 계곡 속에 박힌 주막을 찾아내었다. 산적들이 득실거리는 9월산과 협도봉 계곡에는 이런 주막이 가끔 있었다. 이것들은 명화적들의 정탐 초소일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을 위장하기 위해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요즘에는 협도봉 산적들은 전부 9월산으로 옮겨가고 없다는 말이 있었다. 그 자리에 민간인들이 들어가 살기도 했다. 그러나 지략과 담력 그리고 용력이 뛰어난 용이었기에 그가 나타나기만 하면 화적졸개들은 자취를 감추고 마는 것이었다. 주모 있는가? 주막은 불이 꺼져 있었다. 누구시와요? 술이 없애다 다 팔았어요. 날새, 우린 술 마시자고 온 사람들이 아닐세. 어서 문을 열게. 그럼 하룻밤 주무시고 갈 나그네들인가요? 그렇네. 은율이 공습 도련님하고 나 100원일세. 걱정 말고 어서 문을 열게나. 진즉 그렇게 말씀하시지. 잠깐 기다리시와요. 주모는 꾸무덕거리더니 문을 열었다. 그러고는 술정에 오롱불을 밝혔다. 주모는 얼굴이 고왔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이렇게 주먹을 열어 술장사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도 연평도에 조기 잡으러 나갔다가 바다귀신이 되고 만 것이다. 청년장수 이용이는 기골이 장대할 뿐만 아니라 호주가였다. 그는 단번에 몇 대의 술을 마셨다. 정호도 기골이 남보다는 장대했으나 용이에게는 비할 바가 아니었다. 주모, 우리 오늘 빈손으로 오지 않았네. 자, 여기 전대 있네. 아이 참, 어째 말씀을 저리 하실까? 힘이 뻗쳐 어디 쏟아놓을 데가 없는 청년 이용이는 허리 꾸러미에서 전대를 풀어놓았다. 개꿀을 한 차례 풀자는 수작이었다. 용이의 눈짓이 있자 정우는 문 밖으로 나갔다. 그는 망을 보는 것이다. 그들은 주막을 나와 삼경 가까이 되어 각기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황해도 은을고을에서 서북방향으로 조이 20리는 됨직한 곳에 금산이라는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의 아이들은 대부분이 평민 집안의 출신들이었다. 그래서 누구 하나 제대로 서당 공부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년 김정우의 어른 되는 분은 어떻게든 아들에게 글을 가르치려고 했다.
그는 집 앞을 흐르는 운을천과 이 강이 흘러드는 운을만에서 고기잡이를 해서 식솔들을 호구하고 있었다. 그는 가끔 옥선을 이끌고 바다로 나가 황해상에 떠있는 청양도나 웅도에서 고기를 잡는 수도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정호의 아버지를 김바오라고 불렀다. 이 이름은 물론 그의 별명이었다. 그에게는 본명이 있을 것이지만 누구도 그의 본명을 부르지 않았다. 김바오 아니면 그냥 바오 하고 그를 불렀다. 그래서 그의 본명은 그만 잊혀져 버리고 말 지경이었다. 그가 바오라고 불리는 이유는 마치 바위처럼 듬직하고 튼튼하다는 뜻이었다. 그는 신체적으로만 그렇게 튼튼하고 듬직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너무나 고집불통이라 어떻게 보면 사람 같아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다. 그는 결코 살이 찐 편이 아니었다. 오히려 여인 편이었다. 그러나 그는 태산 같은 위엄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꽉 담은 입 탓이었을까? 그는 입을 꽉 다물고 무엇을 집요하게 노려보는 습관이 있었다. 이러한 그의 습관은 괜히 그에게 위엄을 부여했다. 그는 절대로 굼뜬 편은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날른 편도 아니었다. 그는 오히려 집요한 편이었다. 그가 집요하다는 말은 날쌔다거나 굼뜨다는 말하고는 다른 뜻이다. 그는 섣불리 어떤 일에 손을 대지 않지만 한번 손을 댄 일은 끝장을 보는 성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다들 그를 어려워했다. 별말이 없는 그였으나 어떤 일도 잘 생각해서 시작을 하고 또 열심히 그 일을 추진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무슨 어려운 일의 해결사 노릇을 해내곤 했던 것이다. 게다가 그는 힘이 장사였다. 그런가 하면 수영도 잘했다. 마을 앞으로 흐르는 운을강을 헤엄쳐서 능히 건너곤 했다. 그리고 그는 이상이 대단히 높았다. 그는 자신이 평민으로 태어나 이렇게 고기잡이 꾼밖에 되지 못한 것을 언제나 한탄하곤 했다. 그래서 그는 하나뿐인 자식놈만큼은 제대로 가르쳐 보겠다고 단단히 결심을 하고 있었다. 김바오는 그래도 약간의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눈은 구월산에서 흘러내리는 한천 유역과 먹산에서 흘러내리는 은을천 유역에 퍼져 있었다. 그것은 그가 고기를 잡아서 운을고우리 시장에 내다 팔아 번 돈으로 사들인 눈들이었다. 그러니까 김바오는 평민이었으나 조금은 나름의 기반을 가진 셈이었다. 그렇다고 그가 가진 눈이 남들의 눈에 띌 정도인가 하면 그렇지는 않았다. 한천 유역과 은을천 유역의 것을 다 합쳐도 10마지기가 되지 않았다. 김바오가 그래도 자식놈에게 글 공부를 시켜보라고 애를 쓰는 것은 그의 이런 조금은 나은 경제적인 기반 탓이었다. 김바오는 좀 더 열심히 고기를 잡아 돈을 버는 수를 생각해야만 했다. 그러려면 그는 배를 좀 더 멀리 띄어야만 했다. 기껏해야 은을강 하류의 내에나 한껏 용기를 내봐야 강의 하류를 막듯이 서 있는 웅도나 청양도까지 출하를 나가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래가지고는 어획량을 더 늘릴 수 없는 것이다. 기왕에 뱃놈으로 나섰으니 마음 같아서는 장산곳을 넘어서 백령도나 대청도, 소청도 아니면 해주 앞바다의 연평군도 주변의 조기잡이에까지 나서고 싶었다. 조기라고 하면 운율고을이나 해주의 양반들이 사족을 쓰지 못하고 덤빈다. 운율이나 해주뿐만이 아니다. 조기에 한 발에만 실으면 평양을 가도 무서울 것이 없었다. 가까운 장현, 송화, 신천, 안악의 어물전으로 풀어먹여도 누구 손에 들어갈지 알 수 없을 지경이다. 운율강 주변의 고기잡이 배들을 기웃거리는 거간꾼들이 숱하니 물건을 팔아넘기기도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이 원형어로를 거의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었다. 그것은 여기 황해도를 감싸고 흐르는 바닷물의 물살이 여간 세차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의 황하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살이 여기까지 미치는 것이다. 잘못하다가는 바다 귀신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았다. 아내가 협도봉 주목골이 되고 만다. 무엇보다도 바닷물의 간만의 차이가 심하고
해안선이 아주 복잡해서 어디로 배를 몰고 가야 할지 막연하기만 했다. 연평도 조기잡이에 참여하기 위해 배를 띄운 운을 고기잡이꾼들이 때때로 돌아오지 않은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그래서 엔간하면 운을강 하류 주변에서만 배를 띄우는 김바오였다. 그래도 물길이 좋을 때는 고기는 상당히 잡히는 편이었다. 그는 남들보다 크고 튼튼한 배를 가지고 있었다. 그가 그래도 바다에 나가 남들보다 나은 어획량을 올리는 것은 이 큼직한 목선 때문이었다. 김바오는 이것을 직접 지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금산리와 고현리 사이에는 야산 사이로 깊이 파고든 만이 있는데 무슨 이름이 붙여질 정도의 것은 아니었다. 그는 여기에서 배를 만들었던 것이다. 9월산에서 나무를 베어와서 직접 목재를 깎아 바닷물에 넣었다 말려서 배를 만들었던 것이다. 김바오의 솜씨는 보통을 넘었다. 그가 만든 배는 엔간한 파도에는 부서지지 않는다는 말이 인근에 퍼졌다. 그럴 경우 바오는 언제나 아들 정호를 데리고 다녔다. 9월산에도 먹산에도 데리고 다니면서 목재 구르는 법을 가르쳤던 것이다. 정호야,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목재가 튼튼해야 하느니라. 목재의 질은 배의 생명과도 같다. 알아듣겠느냐? 네, 잘 알아듣고 있습니다. 선재로는 대송을 써야 하느니라. 나뭇결이 올곧고 든든해야 바닷물 속에서도 트지를 않는단다. 그 짜고 짠 바닷물 속에서도 견디려면 목재는 예사로 튼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배를 만들 때는 무엇보다도 용구의 철정을 제대로 질러야 한다. 이때 대못은 은율에 있는 대장간에 특별히 주문을 해야 하느니라. 정호는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아버지가 배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노심초사하는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들은 수도 없이 고열산을 오르내렸다. 또 아버지의 배를 타고 나가 고기잡이 하는 것을 직접 거들기도 했다. 그는 한없이 굴곡이 심한 항해도의 해안선에 대해 이것을 완전히 밝혀내 지도를 만들어서 아버지 같은 분들에게 드리면 고기잡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곤 했다. 그런가 하면 선재를 구하기 위해 고을산과 목산에 가셔서 몇 날 며칠이고 산을 뒤지는 아버지에게 산의 구조를 밝힌 지도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편리할까 하는 생각을 하곤 했다. 아버지는 고을산과 먹산에만 가시는 것이 아니었다. 여기저기 수소문에서 좋은 선재가 있다는 말만 들으면 어디든지 가셨다. 오봉산과 주지산에도 수시로 오르내렸다. 오봉산은 고을산과 같은 멸악의 줄기지만 높이가 조금 낮을 뿐이지 산세의 험준함은 그것에 못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김바오는 못하는 일이 없었다. 사람이 두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장인이었다. 그는 농사도 지었고 배도 만들었고 고기도 잡았다. 그의 손재주 탓일까? 남다른 부지런함 탓일까? 그는 그런대로 재산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가 제일 신명나하는 것은 웅도 앞바다에 배를 띄우는 일이었다. 한번 만선만 하면 횡재수가 생기는 것이다. 유사이는 생선 객주들이 뻔질나게 강 주변을 맴돌고 있다. 그들은 아주 주막에 진을 치고 앉아서 가을거지 농사꾼 나락 훑는 식으로 어부들의 집들을 가가호호 방문하기도 한다. 이들 객주들은 조선 사람들한테만 조기들을 팔아넘기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장현이나 해주 앞바다에 뻔질나게 나타나는 청나라 고기잡이꾼들에게도 도구를 놓아 팔아치우는 것이었다. 아니 여보게 봐오. 이번에는 근수를 아주 낮게 쳐줄 테니까 꼭 나한테 넘기게나 이번에는 끝전없이 맞돈치기요. 이번에는 어렵겠수다. 다른 사람한테 알아보시오.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자네만을 믿고 이렇게 달려왔는데 이번에는 우리 아들놈 진서 선상님한테 가져가야 한다오. 아이고 매 자네 아들이 그래 진서를 다 배우는가. 어째? 그럼요. 내 아들이라고 진서 배우지 말라는 법이 어딨소? 글쎄 말일시 요사이는 세상이 하소상하기는 하네만 그렇게까지. 그나저나 바오는 신바람이 나겠네 그래요. 무슨 말씀이시오? 무슨 신바람요? 그저 목구멍에 풀질 못해서 용천을 치는 놈이 무슨 신바람요?
무슨 소린가? 자네가 지금 세상에 부러울 것이 뭐가 있는가? 양반들 뺨치지. 그러다가 자네 참 양반으로 한 단계 올라서는 거 아니오? 무슨 소리여? 그놈의 양반 시켜줘도 안 하오. 걱정을 하지를 마시오. 이 사람아, 양반을 왜 시켜줘도 안 해? 말도 되지 않는 소리지. 양반이 아니면 과거 시험을 못 보아. 그럼 일평생 서름 받고 살아야 한다 이 말이지. 자네 아들이 진서 배우는 것도 다 과거 봐서 벼슬 하자는 얘기 아닌가 배? 거각꾼들이 말을 듣고 보니 그럴싸했다. 그러나 바오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자기는 이런 평민의 신분이어야만 벌어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지금의 토지를 가지고는 양반이 된들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 양반이 되어 어떻게 고기잡이에 나서고 배를 만들기 위해 산을 헤매고 제목을 바닷물 속에 담그고 한단 말인가. 그렇다고 소작을 줄만치 무슨 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자기들 세 식구 입에 불칠하게 알맞을 정도로 추수를 할 뿐이다. 바오는 정말이지 양반은 꿈도 꾸지 않았다. 양반을 하려면 혹시 아들놈의 과거 길을 띄워주기 위해 생각해 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아직은 어린 탓도 없지 않지만 녀석은 그런 낌새를 내비치지 않았다. 서당의 송원길 훈장어른도 정우에 대해서 몇 번 말을 하기는 했다. 정우란 놈은 아깝단 말일세. 아비디를 잊게 하기에는 너무 재주가 아까워. 정우는 참으로 보기 드문 두뇌를 가지고 있단 말일세. 이건 자네한테만 하는 말이네만 정우가 용의 도련님보다 한길 우찔이야. 아니 그럴 수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요. 사실일세. 우찔이라도 한참 우찔이야. 첨정어른이 얼마나 대단히 여기는 아들인데 그래도 머리는 어쩔 수 없는 일이야. 하기야 양반 아들이라고 머리가 다 좋다는 법은 없기는 하지. 훈장어르신 그런 말씀 우리한테만 하십시오. 첨정어른 귀에 들어가면 우리는 죽습니다요. 밥줄도 끊어지고 고기잡이도 할 수가 없게 되는구먼요. 알아들었네 이 사람아. 그거야 우리 둘이서만 하는 말이지. 그런 소리를 어디 가서 하겠나. 어느 서슬이라고. 용의 도련님의 어른이라고 하는 이 첨정은 한양에서 첨정벼슬을 지낸 적이 있는 이명관을 말한다. 첨정벼슬은 이런 시골 고을로서는 대단한 벼슬이었다. 조선 8도 26현령의 품계가 종 5품이었던 것에 비하면 종 4품인 첨정의 품계는 더 높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 첨정은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하고 낙향하고 말았다. 그것은 그가 당시 정권과는 거리가 먼 남인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다. 남인이라 하면 서해 유성롱 이래로 벼슬다운 벼슬을 내보지 못한 몰락한 당파였다. 당시 지방에 흩어져 있던 잔반들이 대부분 이들 남인 계열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나 은울 신천 사람으로 첨정 벼슬을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고을의 큰 자랑이 아닐 수 없었다. 아무리 양반과 상놈의 경계가 점차로 모호해져 가는 시대였으나 역시 첨정벼슬은 대단한 주의였다. 은을 현감이 새로 부임하면 이 첨정을 먼저 찾아보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었다. 현감이라 하면 현령보다도 품계가 또 한 단계 낮은 벼슬이다. 은을 현감은 종육품의 품계였으니 의례 그렇게 하는 것이 정도였다. 현감이라 하면 중앙에서 파견되는 최하위직의 관리였다. 그러나 그들의 중요성은 대단히 높았다. 직접적으로 고을을 다스리는 지방 수령들이기 때문이다. 이 첨정은 자신이 한양에서 거친 벼슬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후덕하여 온 고을에서 인망이 높았다. 그는 인망에 못지않게 가산도 넉넉했다. 그는 그 가산을 틀어 움켜쥐지 않고 자신이 거느린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곤 했던 것이다. 김바오는 이 첨정네 집에 조기를 공급하고 있었다. 말린 것은 물론이고 때에 따라서는 물 좋은 생조기를 공급하기도 했다. 이 첨정네 사람들은 조기를 너무나 좋아했다. 이 대감은 조기 반찬이 없으면 식사를 하지 않을 지경이었다. 굳이 이 첨정네 집안 사람들만이 꼭 그런 것이 아니었다. 황해도 사람들, 특히 서해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조기를 너무나 좋아했다. 뭐니 해도 연평도 근해에서 조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히기 때문이었고 그것에 오랜 세월 동안 입맛이 들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날 김바오가 이 첨정집을 찾아왔다. 초췌한 모습이었다. 대감마님, 금산리 김바오가 왔는데쇼? 그래, 어서 들라고 해라. 청지기가 고하면 이첨정은 무슨 일이 있어도 김바오를 방으로 직접 불러들였던 것이다. 김바오가 나타나면 이첨정만이 깍듯한 것은 아니었다. 그의 측실인 신씨도 대단히 반가워했다. 이첨정의 정실 부인은 신병을 얻어 기동이 어려웠다. 그래서 측실인 신씨가 집안 살림을 맡고 있었다. 사랑방의 어른에게 김바오의 출현을 알린 청재기는 그를 방으로 들여보낸 후 불이 나게 신씨 마님에게로 뛰어갔다. 마님, 무슨 일인가? 숨이 넘어가겠네. 어서 말하게나. 저기 금산이 김바오가 왔는데쇼. 김바오가? 온 지가 얼마나 되는가? 방금 왔습니다요. 그래, 조기는 가지고 왔던가? 물은 좋던가? 그런데 이번에는 조기는 가지고 오지 않고 빈손으로 왔는데쇼. 그래? 그럴 턱이 있나? 이번에 조기를 꼭 가지고 온다고 했는데. 조기는 곧 가지고 오겠다고 하면서 이번에는 대감마님에게 무슨 소청이 있어서 왔다고 했습니다. 알았네. 내 곧 사랑으로 나가지. 신씨는 대단한 미모의 여인이었다. 게다가 그녀는 친정에 상당히 지쳐있는 집안이었다. 자신의 친정은 몰락한 양반이지만 사촌 쪽으로는 당상관의 벼슬을 사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쩡쩡 울리는 집안이었다. 이첨정이 이골 저골 순환 근무를 하다가 만난 여인인데 그녀가 이 집안에 들어올 때부터 실질적인 정실 노릇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첨정의 정부인은 기동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소변을 받아내는 입장이었고 게다가 언어도 자유롭지 못했다. 그녀가 세상을 버리는 날이면 신씨는 자동적으로 정부인이 자리를 계승하게 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처녀 시집에 이첨정에게로 온 것이었다. 신씨 부인은 여자로서 갖추지 못한 곳이 없었다. 키도 크고 목소리도 굵직했다. 그런가 하면 글을 상당히 잘했다. 그러니까 그녀는 거의 여걸 스타일의 여인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첨정 앞에서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뻣뻣하게 구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았다. 그녀는 대단히 요염하고 나긋나긋하게 굴었다. 교태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녀는 이첨정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무엇보다도 대감의 전처수생의 아들인 용의를 끔찍하게 사랑했으며 그를 훌륭한 인물로 키우는데 오만 가지 정성을 기울였던 것이다. 그녀는 생모와 조금도 다르지 않게, 아니 오히려 더 정성으로 용의를 돌보았던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방석에 있는 본부인의 신임도 톡톡히 받고 있었다. 본부인은 이제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녀의 본심이 무엇이라는 것을 잘 알게 되었고 진심으로 자기의 병이 빨리 완쾌되기를 기다린다는 것도 의심하지 않을 정도까지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일까? 용의도 작은 어머니를 진짜 어머니 이상으로 따르고 있었다. 그는 아침마다 아버지와 병상의 어머니를 찾아뵙고 그리고 작은 어머니인 신씨의 방도 찾아뵙는 것이었다. 신씨는 사뿐히 사랑방으로 들어갔다. 오, 당신이구려. 여기 김서방이 왔어. 어서 인사를 받으시구려. 마님, 뵙지 못한 사이 옥체후 건강하셨습니까요? 그래, 우리는 잘 있었네. 그런데 김서방네는 어떤가? 저희들도 별탈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요. 정월한 놈이 가끔 들러서 가기 때문에 소식을 잘 듣고 있었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인가? 조기를 가지고 오지도 않았다면서? 그거 그렇게 되었습니다요. 이번에는 좀 멀리 나가서 좀 더 좋은 고기를 잡으려고 했었죠. 그래서 저기 장현 앞바다까지 갔더랬습니다. 그래? 장현 앞바다라니? 어디까지 갔었나? 대청도와 소청도 그리고 백령도를 말았지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단 말인가? 글쎄 대청도와 소청도 사이의 물구비에서 배가 방향을 잃고 떠돌다가 대청도 해안 바위에 심하게 부딪혀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저런, 그래 자네는 괜찮았는가? 그럼요. 보시다시피 그래서 오랫동안 출어를 못했습니다. 저를 어쩌나. 그래, 요새 끼니는 어떻게 때우나? 수위는 끼니 걱정은 않습니다. 땅떼기가 조금 있어 추수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배를 지을 돈이 없어서
배를 짓지도 사지도 못하고 그래서 조기를 잡지 못하는 것이 대감님께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이렇게 찾아뵈었습니다. 그래? 신씨는 생각에 잠기면서 이첨정의 안색을 살피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큰일이구먼. 그럼 우리에게 금전을 좀 빌려달란 말인가? 그러하옵니다. 그러나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배를 짓는 일이 예사 힘든 일이 아닌데 시일도 많이 걸리고 좌우간에 그렇게 해보세나. 자네는 솜씨가 워낙 좋으니까 빨리 그리고 튼튼한 배를 잘 지을 걸세. 그래, 얼마가 필요한가? 한 2,000냥은 있어야겠기에. 그렇게 합세. 이첨정은 순순히 응낙했다. 이식은 월 한 푼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그려. 이렇게 해서 김바우와 정우부자의 배 만드는 작업이 시작되었다.